어제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4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분단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완전 파괴됐습니다.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됩니다. 정부는 2023년 6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 원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민지숙 기자, 그러니까 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시켰으니까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달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이 사건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이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 건물들을 폭파시켰는데요.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상징과도 같은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국유 재산입니다. 네. 이 건물을 폭파한 만큼 국가가 나서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건데요. 연락사무소 건물 100억 원,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종합지원센터 건물 340억 원, 총 447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번 소송 보니까요. 원고가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이렇게 돼 있고 피고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표자 김정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셈이에요. 네, 그런 모양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법률적인 정부 대표는 일단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 장관이 일단 원고가 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피고가 되는 뭐 그러한 형태의 소송이라 보여집니다. 저는 진작 했어야 될 것들이 이제서야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소시효가 이제 내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저걸 폭발을 했는데 당시에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북한이 저렇게 우리의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파괴를 시켰는데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직무유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 일단 공소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우리가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거든요. 소송 중이니까요. 그렇죠. 이것 말고도 지금 사실은 북한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개성공단 문제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이미 투자보장협정까지 체결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금 우리를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최근에는 개성공단에 있는 시설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됐거든요. 이게 한 7,700억 거의 8천억 이상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금강산에 건설됐던 우리 해금강 호텔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그걸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2002년부터 우리가 북한에 차관을 보내는 게 한 1조 1천억 정도 넘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계속 못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통일부에서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왜 보냈냐 하면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뭐 기억나시겠지만 예전에 오토 원비어 사건 기억나시죠? 네. 그때 오토 원비어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 법원에다가 이걸 소송을 제기했고 네. 그 미국 법원에서는 외국에 정박해 있는 북한 배를 그때 차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이게 책임을 지우는데 그동안 우리가 남북 관계 뭐 등등 의식하면서 사실상 책임을 안 져왔거든요. 그런 상황에 저는 이번에라도 그나마 일단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죠. 최근에 야권 인사들의 천안함 발언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때 북한을 향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불법적인 어떤 침공 내지 공격이라는 것이 역사적 평가죠. 언젠가는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 책임을까지 물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시점에서 법무부가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역사 왜곡과 폄훼를 공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임재 변호사, 어쨌든
소송을 제기한 거니까 북한에서 뭐 변호사 이렇게 파견하고 이럴 일은 없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소송을 제기하면 사실 그 소장이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송달을 제대로 받을지도 의문이거니와 실제로 지난 4월 4일을 마지막으로 연락사무소 채널이 전혀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에 연락을 해도 좀 전혀 연락이 닿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네. 소송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나눌 그럴 사안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일단 우리가 송달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소는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등의 제도를 통해서 상대방이 계속 연락 두절인 경우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송달이 된 것으로 보아서 소는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재판이 진행되면 당연히 북한은 이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변호사를 파견한다거나 아니면 이에 맞서 싸울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사실 피해를 본 것은 맞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반박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의 승리로 소송은 끝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이 손해배상액을 강제 집행해올 방안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북한 재산이 있다거나 이러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징성을 갖는 소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민사상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금 3년이었어요. 네네. 3년이 지나면 우리 법은 이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기간을 앞두고 긴박하게 소를 제기한 것이거든요. 결국 이번 제치를 통해서 소멸시효 기간이 중단되었고요. 언제든 다시 이걸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아둔 것도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어떤 무력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국민, 우리 세금이 피해를 보는 것이 있다면 나는 이걸 가만히 있지 않겠다. 끝까지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소송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배상 금액을 받는다기보다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400 몇십억 원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북한 방송 우리 방송국이 네. 틀거나 하면은 그에 대한 뭐 수신료 같은 걸 갖고 있다가 거기에다가 뭐 압류를 한다던가 앞서 원비어 사건처럼 뭔가 정박된 선박에다가 뭐 강제 집항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거기까지 이루어지기엔 좀 어려움과 제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멸시효를 일단 중단에 두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그런 상징성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이번 소송 말고 또 정부가 추가적으로 법적인 조처를 검토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 개성공단 폐쇄가 됐는데 북측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정황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었죠. 이 통일부 당국자도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하는 동향이 지속해서 관찰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아까 이현정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투자해왔던 시설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우리 정부의 의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호국 보훈의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요, 오늘이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입니다. 이에 맞이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유공자 보훈가족 촉청에서 이제 오찬도 함께 했는데, 글쎄요, 이런 행보, 최근에 뭐 천안함 관련해서 발언 논란이 있었던 야당을 좀 보여주기 위한 이런 행보로도 의식이 좀 될 수 있을까요, 해석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어느 정도 뭐 야당을 의식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어제 그 장소에 최현희 전 천안함 함장도 이제 참석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제가 다가가서 질문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시는 거죠. 보훈을 강조하는 거 이것은 국가의 어떤 기본이고 미국이나 이런 데들 봐도 굉장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군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대우를 해주거든요. 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사실 이제 안보는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은 무인기가 지금 용산까지 근처까지 날아왔는데 들어왔네 안 내왔네 이런 일도 있었고 최근에는 경계 경보를 엉뚱하게 발령해가지고 나라가 한번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연평해전도 사실은 이거 제일 연평해전은 김대중 정부 때 1999년이고 2002년에 제2 연평해전 노무현 정부 그렇죠. 아니요 김대중 정부 때 2002년이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강력한 어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보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거 북한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거에 더불어서 어떤 플랜이 있느냐 이를테면은 북한과 관련해서 북한과 관련해서 대화뿐만이 아니라 어떤 식의 이제 대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 관련해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북한의 해킹 시도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심지어요. 우리 포털 사이트죠. 네이버하고 똑같이 이것을 복제한 피싱 사이트를 개설해서 실시간으로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제가 지금 가리치는 화면이 네이버의 메인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복제된 화면인데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배치된 화면이라든지 로그인하는 부분들 다 똑같은데 하나 이제 다른 게 여기 이제 URL 주소 쓰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정확한 주소가 나와 있고 해킹 사이트를 보면 여기 포털이라는 이런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똑같은데 정말 유심히 보지 않으면 참 속을 수밖에 없어요. 임주혜 변호사, 그죠? 그렇습니다. 이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사실 두 사이트 외향적으로 보기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도메인 주소만 네이버 포털.com으로 일부만 변형한 건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문자 메시지라던가 메일로 이 주소 네이버 포털.com 복제된 주소가 전송이 되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눌러보게 되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사실상 네이버가 아님에도 네이버라고 오인을 하게 되고 로그인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네이버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내 개인정보가 그대로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로그인 페이지만 복제를 해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탈취하려던 시도 정도에 그쳤었는데 네네. 이제 완전히 배너까지도 다 똑같고 클릭해보면 실제 네이버처럼 기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메일이나 문자로 오는 URL 함부로 클릭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포털 사이트 접속할 때는 직접 이제 포털 사이트 이름 입력하거나 즐겨찾기 기능 활용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항상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오늘 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의 공방이 격해지는데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고요. 이 얘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적 판단으로서 그렇게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외교 활동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정무적 활동을 떠나서 그래서 외교 활동하러 온 것이고 당연히 정부에서 초청하면은 그 나라에서 되는 것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그 관례에 따라서 한 거죠. 중국 외유 한번 하려고 중국 돈을 받고 나라 팔아먹는 짓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그 비용이 얼마인지, 비용을 왜 중국이 부담하는지, 왜 이런 뇌물성 비용 부담을 지원받는 것인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김준일 에디터. 앞서 네. 이제 민주당 의원 5명이 중국을 방문했고 오늘 저녁에 이제 귀국을 한다고 하고요. 오늘 이제 7명이 다시 이제 중국을 갔는데 글쎄요. 지금 싱하이밍 대사 발언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이제 증폭되는 와중에 중국을 방문했다. 김 에디터는 이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문제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를테면은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 것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반문을 드리는 이유는 만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싱하이밍이 무례하게 한국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게 문제죠. 그렇죠. 만난 어느 나라 대사든 어느 나라도 외교는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가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뭐 적성국가도 아니고 적성국가라고 하더라도 의원들끼리는 원래 교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거는 조금 너무 과도하다. 지금 뭐 김기현 대표가 지금 뭐 돈 받고 나라 팔아먹는 짓이다. 그러니까 초청국이 부담해서 가는 건데 원래 나 초청국이 부담하는 일이 나 그쪽 초청하는 재단에서 부담하는 거는 원래 관례예요. 그러니까 외교상으로 관례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고 네.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되는 발언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호응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때 비판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중국에 한국인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막 이렇게 여론전하고 정부 여당에서 공격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지금 우리 교민들이 좌불안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도 좀 너무 심하다. 좀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좀 적당히 좀 선을 지켜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현정 의원 네. 지금 김준일 에디터는 가는 것 자체는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진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가서 뭐 중국 여러 기관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중국 측이 하나같이 하나의 중국을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요. 그러니까 야당을 이용을 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자꾸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 외교들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왜 비공개로 했을까요? 이게 지금 일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몰랐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공개가 되니까 이렇게 갔다라고 이제 밝혔잖아요. 좀 뒤늦게 알려졌죠. 그렇죠. 그 더군다나 이게 보통 의원 외교 같은 경우는 여야나 이게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당에서만 이렇게 간다는 거 이거 자체는 이제 아마 뭐 초청자 측에서 의도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하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의원들을 갈 때는 여야가 함께 간다든지. 이번에도 뭐 국민의힘도 같이 가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안 갔다는 얘기. 그거는 이제 이 5일날 먼저 5명 간 거. 간 거는 이제 이 민주당만 간 것이고 요번에 7명 간 거는 원래 이제 국민의힘도 가려고 해도 국민의힘은 안 가고 이제 여기만 간 거죠. 자, 그런 측면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는 여야 국회의원들 다 원래 국빈 방문하면 같이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 안 갔습니다, 그때. 변재일 의원이 간다고 그랬다가 못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 일정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동맹 간의 관계 국빈 외교에는 안 가던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지금 중국에 연이어서 지금 12명이나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큰 규모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지금 균형이 맞느냐는 문제를 측면을 제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번에 오늘 가는 의원들 7명 같은 경우는 문화교류라고 해서 티벳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티벳이 여기가 조금의 분쟁이 있는 곳입니다. 뭐냐면 중국은 티벳이 자치구인데 자신들의 땅이라는 거고 지금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거기를 가게 된 목적이 뭘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의도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하나의 중국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티벳을 가면서 티벳은 중국의 하나다라는 것들을 이제 선전하기 위한 한국의 의원들 초청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의도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여야 의원들 차원이라든지 뭔가 우리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괜찮지만 근데 이걸 굳이 비공개로 처음에 5명 간 같은 경우는 굳이 비공개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결국은 본인들도 이게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안 좋고 국내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뭐 본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민주숙 기자. 어쨌든 이번 사안의 발단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었어요. 아까 뭐 김준일 에디터는 만남 자체를 비판할 건 아니고 거기에 나온 이제 발언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고 했는데 그 만남에 대한 뒷얘기도 좀 전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달 중순 중국 대사관이 먼저 민주당 측에 만남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의제도 사전에 조율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먼저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공동 대응 이야기를 하자, 동북아 정세에 관련된 현안을 이야기하자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 중국 대사관은 편안하게 그냥 식사하는 자리다. 별도 의제는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당일 싱 대사는 생중계하는 SNS를 통해서 미국에 베팅하면 후회한다 이런 강성 발언들을 쏟아낸 건데요. 이재명 대표도 예상 밖의 싱 대사의 발언에 현장에서 굉장히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근데 앞서 지난 2월에요. 중국 대사관이 한동훈 장관도 초청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라고 알려졌는데 한 장관이 왜 거부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한 장관의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2월 달에 초청했다고 했는데 거부하신 이유나 상황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제가 적절치 않다고 봤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건 외교적인 어떤 대화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의 입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혹시 네. 중국 대사관이 한 장관에게도 그냥 편안하게 식사나 하시죠 이렇게 제안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동안 싱하이밍 대사의 행보에 대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내에 있는 그 정치인들, 기업인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언론인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 대사관은 좀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행보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아마 꽤 많은 거의 매일 약속이 있다시피 해서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보면 이분이 이제 예전에 세 차례나 이제 한국에 근무를 했었는데 네. 나름대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강조하고 싶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의미했죠. 뭐 차기 후보로도 거론되는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인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을 대사가 만난다는 건 좀 맞지 않다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네. 그것도 사실 공간에 간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좀 밖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서 만나면 모르겠지만 네. 또 예방을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걸 공간에 간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떤 정책 부담감도 충분히 있었고 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정보가 있었을 겁니다. 사실 저희들도 웬만하면 이게 요즘 싱하이밍 대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저희도 듣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제1야당 민주당도 충분히 그런 정보를 있었을 거예요. 싱하이밍 대사가 특히 적극적으로 이분이 이제 3년 임기가 다 돼 가는데 굉장히 아마 승진에 대한 욕망도 있고 또 중국의 최근에 어떤 이 외교적인 노선이 전랑 외교라고 그래서 네. 프랑스 대사 최근에 등등 보면 여러 가지 강한 이야기로 많이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싱 대사도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도 민주당이 조금의 이 싱 대사에 대한 좀 정보만 있었더라도 이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부적절하다고 비판을 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이를 두고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군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외교를 잘하고 혹은 뭐 잘하고 싶으실 텐데 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더 외교를 잘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좀 표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국가의 외교관이 이 상호 존중과 우호 증진의 태도가 없겠습니까? 자, 이거는 임재 변호사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더 외교를 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열등감을 표출한 거다.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좀 느끼세요?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이재명 대표도 껄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굉장히 높은 강도의 발언을 쏟아냈고 이에 대해서 지금 국민 여론들도 좀 안 좋게 흘러간 측면이 있었잖아요. 네. 좀 조용히 묻혀서 지나가기를 바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 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거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열등감을 표출한 거다? 이렇게 또 하나의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누군가 비판을 하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서 그 비판이 잘못됐다고 맞서는 것이 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비판에 대해서 열등감의 표출이다. 이 태도 역시도 좀 아쉬움이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제3자적 관점에서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공방을 이어가는데 이런 문제도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멍석을 깔아준 이재명 대표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뭐 예컨대 식사를 하면서 뭐 분비물을 수거해 갈 수도 있고 식기에는 뭐 타액이라든가 모든 정보가 있고 화장실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화장실을 가셨다면 그 배설물까지도 몽땅 수거해서 중국으로 아마 보내서 베이징으로 보내서 신체 정보가 완벽하게 수집이 됐을 가능성이 아주 그러니까 배설물 얘기도 하셨습니다. 식사하면서 분비물, 화장실 가서 배설물을 수거하면 어떻겠냐라는 건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중국에 가셨어요? 네? 그거 다 싸우셨어요? 침 흘리고 밥 먹을 때 침 흘리고 그런 거 다 싸우셨습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좀 너무 심한 비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져가면 뭐... 김준일 에디터, 이런 공방은 좀 논점을 좀 벗어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근에 이제 당원권 정지된 다음에 반치광 뭐 링 바깥에서 반치광이 되겠다 기밀 얘기하면서 반치광도 좀 더러운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왜냐면 뇌피셜이에요. 이게 가능성이 크다. 뭐 정보를 들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당원권 정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다 득표를 얻은 국민의힘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냐? 본인이 확인되지도 않은 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정광훈 유튜브에 가서 하시면 딱 맞을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김한규 의원도 뭐 이렇게 좀 반박을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냥 무시하는 게 딱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요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때 싱가포르에서 열렸을 때 김정은이 본인의 건강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아픈 거를 조금 감추기 위해서 이동식 병기를 다 들고 가가지고 그걸 다 수거해 갔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않았느냐 그런 건데 좀 너무 많이 나갔다. 좀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 근데 이 문제가요. 지금 이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투표권 문제까지 번지던데 그래서 여당이 상호 원칙주의에 따라서 투표권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거는 좀 어떤 얘기예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중국인 유권자가 우리나라에 10만 명 정도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요, 영주 체류 자격을 얻고 3년이 된 외국인은 선거권을 갖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선과 총선이 아니라 지방선거 때만 이제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만 투표를 할 수 있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지방선거에선 참여할 수 있다는 이유가 돼야 되는데 다만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면은 이제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는 또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투표권 문제 과연 정치권에서 어떻게 좀 다뤄질지 이거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클리 오늘 제목은요. 한동훈 나와 있습니다. 배려에 어항 깨는 강물이 되어주시길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2박 3일의 일정 어제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남은 건 국무위원과 의원들 사이에서 오간 말들인데요. 먼저 등장할 때마다 화제가 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이 대정부 질문 답변으로 신문총리다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8월 중순에 헬기가 내리다가 대통령 헬기가 내리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꼬리표가 상한 거 알고 있습니까? 꼬리 날개가 손상된 거?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에서 어떻게 봅니까? 이건 장관한테 보고를 받아야죠.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런던에? 한 8시간 정도 걸리셨겠죠. 런던에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8시간 차이고 한 12시간쯤 되시니까 아마 한 1시, 현지 시간으로 한 1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참, 총리님 너무 답답하십니다. 3시 반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3시 이후에 오는 사람은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 독도는 우리 땅.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우리 땅 맞죠? 아닙니다. 예. 네, 한덕수 총리 다소 엉뚱한 이 발언들로 식물 총리냐라는 비아냥까지 나왔는데요. 어제는 동물 총리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회의원이 사전에 질문지로 보내지 않은 내용을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라는 거였는데요. 국회법 좀 살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싸우자고 여기 나왔습니까? 이런 류의 문건이 그러면 대단히 보시는 겁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실한 그러한 문서로서의 서류인지에 대해서 저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세요.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 네, 그제 있었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요, 이 장관과 의원 사이에 설전도 오갔습니다. 얼마 전 분신한 노조원에 대한 이 수수방관 의혹,
자신의 SNS에 올린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심상정 정의당 의원 아직도 기획 분신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자리엔 분신한 노조원의 유가족도 나와 있었는데요. 고인에 대한 죽음의 평가는 전혀 없습니다. 그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저는 고인의 죽음이 아니라 저 위에 부위원장의 수습할 만한 석연치 않은 행동. 유족들이 와 있습니다. 말씀 좀 삼가하세요. 저는 지금도 역시 석연치 않은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까? 주무장관으로서 건폭머리에 희생된 고인 앞에 고개를 숙여 애도해도 시원치 않은데 사자 명예훼손을 하면서 고인을 2번 죽였어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건 패륜입니다, 장관. 고인에 대한 언급을 한 적 없습니다. 정치 이전의 인간이 돼야 돼요. 네, 이렇게 고성이 오가던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여야 의원들 모두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은 한 의원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시각장애인 비례대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었는데요. 어제 대정부 질문 안내견 조이와 함께 연단에 천천히 올라섰는데 준비해온 점자 문서 손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장애인 당사자이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장애인 학대의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위한 예산 확대, 그리고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 등을 주제로 대정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연단 의원이 앉아있는 좌석으로부터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김 의원 어제 이 질의를 위해서 자신의 좌석에서 연단까지 몇 걸음이 나오는지 이 발자국 숫자를 하나씩 세워보고 또 구체적인 동선 통째로 외웠다라고 하는데요. 이 김 의원의 호명을 받고 나온 한동훈 장관 자신이 도착했음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네, 장관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 의원 곁에 있던 보좌관이 한 장관이 나와 있는 방향으로 김 의원의 연단을 이렇게 돌려주는 모습. 또 김 의원이 제한되어 있는 발언 시간 1분, 5분 단위로 남은 시간을 이 스마트워치로 안내 전달받으면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발언 진행 중입니다. 네. 해도 되나요? 아직 구동 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해주세요. 네. 법무부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인력이라든가 예산상 부족한 점은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저희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그때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님, 사실 이런 감동적인 장면보다 더 중요한 건 김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이 내용인데요. 지금 장애인 학대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 송치로 검찰에 넘어가지도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장애인 학대 범죄가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잊을만 하면은 뉴스에 등장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문제는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사례가 또 극히 드물다는 점입니다. 장애인 학대 범죄는 일단 주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지 않으시면은 이것이 사건화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고요. 막상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들을 학대하고 있는 이 가해자가 사실상 이 장애인 분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보호자의 역할도 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또 정말 적은 돈이지만 작은 임금을 지불하게 되면서 사실상 보호하고 있었다. 내가 음식도 제공했고 뭐 선물도 사준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게 되면 이것이 양형 요소의 참작이 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폭행이나 구타의 흔적 같은 것들이 증거로 남아있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오랜 시간 전에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0년간 이제 노예로 부리고 장애수단을 챙긴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판결 나왔고요. 네. 폭행, 강금한 재활, 교사에게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서 좀 사회적 공분을 산 적이 있었거든요. 장애인 학대 사건의 50% 이상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이제 비교적 낮은 처벌을 받는다는 점은 앞으로 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현정 위원님,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어제 한덕수 총리의 발언 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경질 요구까지 하고 나섰는데 오늘 김양규 의원은 한 총리가 유독 이 중년 남성에겐 그러지 않는데 젊은 여성들에게 이렇게 면박을 준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글쎄요, 저걸 이제 뭐 어떤 의원의 어떤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저는 접근하는 방식은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제 그 한덕수 총리가 이제 저렇게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뭐냐면 당시 어제 이제 고민정 의원이 2010년도에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을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때 국정원에서 이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제 이 기획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언론사의 어떤 뭐 좌파 기자들이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게 이제 당시 홍보수석에 이제 참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홍보수석이 바로 이동관 특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제시를 했는데 네. 이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저런 문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국회법에 48시간 전에 문건을 주면 그걸 확인을 해서 정부의 어떤 입장을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민정 의원이 그걸 불쑥 이제 제시를 하니까 한덕수 총리도 사실 전혀 몰랐던 것이고 또 저걸 언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정 의원이 계속 답을 독촉하니까 국회법에 그렇게 있지 않느냐라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저는 그래서 한덕수 총리 이야기는 법에 따라서 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저걸 굳이 고민정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 한덕수 총리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월요일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한 총리의 일본 오염수 관련 발언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발언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총리께서도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셔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 총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완전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올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합니까 정말? 마셔도 됩니까, 총리님? 제가 마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어제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마시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왜 이렇게 그 일본 편을 듭니까? 일본 총리입니까? 일본 총리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오염수 배출로 인한 피해 국가의 국무총리가 오염수 배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막거나 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는 못할 망정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내가 식수로 마시겠다, 마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네, 특히 조금 전 2시부터 국회에서 정모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시찰 단장이 직접 나오는 상황인데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님, 그런데 당장 2주 뒤면 오염수 방류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공방에 그냥 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제가 굉장히 좀 갑갑한 부분이 이거예요. 최근에 제가 읽은 칼럼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홍성욱의 과학 오디세이, 네. 제목이 불확실한 위험과 음모론의 탄생 이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은 내가 선택한 위험이 아닐 때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릴 때 실제 위험보다 더 많은 위험을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정부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신뢰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냐. 그래서 홍성욱 교수가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국제 원자력 기구 같은 국제기관의 측정과 검증을 정부가 엄격하게 보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우리나라 해양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하나라도 기준치를 넘으면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오염수 방출을 중지시키겠다는 약속을 듣고 싶어한다. 이러면은 괴담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 당국자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하는 거는 괴담이라고 처벌하겠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어떻게 국민들을 안심시킬지 정부가 단호한 태도로 가질지에 대해서 그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3월 8일 출범한 새 지도부가 어느덧 100일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국민의 열망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지만 안타깝게도 그 무렵 당은 혼란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사고 당협에 대한 조직위원장 선정까지 마무리되면 당은 보다 빈틈없는 안정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혁신위원 관련해서 이제 당내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민주적인 정당에서 의견이 다양한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위가 한 달을 허비했다 이런 말이 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비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지요. 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소회와 혁신 방안을 발표했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혁신위원장 임명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여야 정치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현정 의원과 김준일 에디터, 오늘 김기현 대표 취임 100일이에요. 자, 100일 맞는 총평 짧게 조금씩만 들어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일단 뭐 존재감이 없다. 뭐 이런 걸로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00일이 지났는데 여당 대표와 과연 여당이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많죠. 더군다나 의원들은 도대체 어디가 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논란을 일으키건 뭐 막말이건 간에 의원들이 나와서 뭐 방송에 나오든 뭘 페이스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본인들의 입장을 하고 뭔가 정책 이슈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근데 여당 같은 경우는 다들 몸을 사린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없다는 거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의원들 상당수가 지금 지역 내려가서 이 공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당의 어떤 국민적 이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든지 이 어떤 국민적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너무 예를 들어서 좀 전체 당 분위기가 지금 좀 침체돼 있고 의원들 개개인의 활동들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 거기에는 사실은 김기현 대표의 책임감도 있겠죠.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여당이 존재감 없이 흘러간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로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정책이든 뭐든 간에 정치적이든 뭔가 좀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좀 주도를 해나가야 되는 게 지금 김기현 후보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한 줄로 요약하면은 탕평을 넘어 비전을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 사실상 태생적으로 약간 뭐 소위 말해서 바지 대표다, 존재감이 없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각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용산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됐기 때문에. 근데 당정 협의를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예스맨이래요.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토론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감을 스스로 드러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가지고 있는 비전, 정부하고의 가끔은 대립각을 세우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이때는 보여줄 때가 아닌가. 탕평만 외치지 말고 이제는 비전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저희 프레스 라이브에 출연하시는 두 평론가분의 개인적인 생각, 김기현 대표의 100일 총평을 들어봤고요. 그런데 좀 비슷하게 이렇게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박하게 평가하는 목소리가 또 있더라고요.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기현 대표가 정확하게 100일 동안 뭘 하셨는지 제가 뭔가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AI 챗 GPT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 슬램덩크에 보면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변덕규가 이제 북산의 주장 최치수한테 너는 화려한 어떤 기술을 가진 선수는 아니니까 가자미가 돼서 진흙투성이가 돼가지고 팀에 있는 더 다른 화려한 선수들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라. 뭐 이런 조언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뭐 물론 뭐 좋은 자질이 있으시겠지만은 화려한 스타일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화려한 어떤 기술을 가진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분들이랑 각을 왜 세웁니까? 자, 어제 김기현 대표의 호남 방문에 동행을 했던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목소리 들었습니다. 임재 변호사, 슬램덩크도 나오고 가자미도 나오고 무슨 뜻으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슬램덩크 즐겨보셨던 분들은 어떤 향수를 자아내는 그런 비유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결국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기현 당대표는 좀 화려한 그런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패스를 좀 잘해주고 어떤 스타 플레이어가 멋지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줘라. 이런 당부를 좀 했다고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당에도 좀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는데 네. 이 인재 자원들이 적재적소에 잘 또 활용이 되고 또 국민들에게도 잘 부각이 돼야지 또 총선까지 승리도 가능할 텐데 자꾸 이들의 입을 막아버리거나 이들을 좀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이제 가자미도 나오고 슬램덩크를 통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요. 취임 초기부터 연대와 포용, 탕평, 이른바 연포탕을 외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좀 약화한 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특히나 이제 총선 전국에 들어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더 부각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그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 공천, 검사 왕국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억측일 뿐이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25명 중에서 한 17명 정도 변화가 있다. 예. 그러면 뭐 사람 갖다 대면은 뭐 검사들도 올 수 있고 이런저런 사람 올 수 있는데 네. 검사들이 눈에 잘 보이죠. 이현정 의원님. 네. 김기현 대표가 이제 그 총선 출마 관련해 가지고 당 지도부 불출마 관련해서 선당 후사를 언급을 했어요. 그렇다면 네. 김기현 대표 본인 포함해서 뭐 친윤계로 채워진 당 지도부, 더 넓게는 친윤계 의원들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불출마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내년 총선은 인물 대결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여야의 어떤 지지율이 팽팽한 상황에서 어느 당이 어떤 경쟁의 인물을 내느냐는 중요한 것인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검사 공천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저것 또한 프레임에 갇히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니 검사 공천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공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적극적인 프레임인데 검사 공천 안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의 지금 프레임에 말려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니 검사 중에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공천을 해야죠. 검사로부터 공천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합당한 인물이냐 좋은 인물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저렇게 검사 공천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지금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리더십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희생 없는 리더십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기 위해서는 리더가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 희생을 하려면 지금 국민의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너무나 예를 들어서 지난 21대 공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에서. 그러면 이 영남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을 앞으로 공천할 것인지 그걸 하려면 그럼 본인들은 과연 버티겠습니까? 아니 그럼 지도부는 가만히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윤핵관들은 가만히 있고 왜 나한테만 그래?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렇다면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그럼 당 지도부나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희생을 보여주느냐. 거기에 따라 저는 이 공천 자체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저는 언젠가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김기현 대표도 본인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김기현 대표 오늘 이현정 의원과 우리 김준일 에디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많은 숙제를 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숙제를 어떻게 잘 풀어낼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 혁신이 출범을 위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 결과인데 자, 민주당이 쇄신하려면 그 쇄신책 1위가 뭐냐 그랬더니 1위가요.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퇴가 42.4%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쇄신을 하려면 이 여론조사 결과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응답이 1번이 나왔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예. 이재명 대표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조금 많은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보면. 본인이 뭐 자초한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아까 뭐 김기현 대표 얘기했으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박한데 산무 야당 대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 희생이 없고 정치력이 없고 지금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좋게 평가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로서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재명 대표 사퇴가 42.4%가 나왔다는 거에서 스스로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한번 좋은 혁신위원장의 좋은 기회를 본인이 걷어찼고 제대로 된 혁신을 하지 못하면은 아마 하반기에는 굉장히 큰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뭐 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 없으면 총선 필패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의 취지는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처럼 거의 분당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갈라져서 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명계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이재명을 무조건 쳐낸다라는 게 아니라 명예롭게 일선에서 물러날 수 있게 하지만은 이재명도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당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처럼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의 이재명의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강성 지지층을 빼놓고는 상당히 지금 보편적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당히 좀 뭐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민주당 혁신하기 위해서 혁신위원장을 인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정근식, 김은경 교수 2명으로 압축이 돼 있는데 글쎄 저희도 언제 발표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검증을 해서 언제 누구로 발표를 할지 그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